혹시 신발끈 끝에 달린 작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조각 유심히 본 적 있으세요? 매일 보지만 대부분 이름을 모르는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난 역할을 한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없으면 신발끈 묶기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이 작은 조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글릿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이렇게 흔한데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게요. 그럼 이 에글릿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발끈 섬유가 풀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 에글릿이 없으면 끈이 금방 해지고 너덜너덜해지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 단단함과 얇은 모양 덕분에 신발끈을 잡기 편하게 해줘요. 덕분에 신발끈 구멍에 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거랍니다. 에글릿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신발 묶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에글릿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능이 없었다면 신발끈이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플라스틱 에글릿이 가장 흔하지만 과거에는 금속이나 뼈로도 만들었대요. 심지어 귀족들은 보석으로 장식한 에글릿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냥 신발끈 끝조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이제 신발끈을 묶을 때마다 이 작은 에글릿의 고마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다음번에는 다른 일상 속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자동차 배터리가 딱 두 가지 역할만 한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솔직히 엔진 돌리고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동차 배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시동 걸어주는 거랑 시동 꺼졌을 때 전기 공급.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엔진이 멈추면 전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차문 열 때 실내등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배터리 덕분이에요. 라이트, 와이퍼 같은 필수 기능들도 엔진이 꺼지면 배터리가 책임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배터리가 스타팅 모터에 전기를 줘서 모터가 엔진을 돌리는 거죠. 엔진 자체가 화학연료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처음 돌리는 게 배터리인 거예요. 이거 진짜 몰랐던 사실. 그럼 엔진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배터리는 그냥 쉬는 걸까요? 아니요. 엔진이 켜져도 배터리가 계속 전기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해요. 게다가 알터네이터라는 부품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줘요. 에어컨을 3개 틀면 전기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알터네이터가 알아서 충전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량이 줄어들면 또 알아서 충전량을 조절하고요. 배터리는 그냥 시동 걸어주고 엔진 꺼졌을 때 잠깐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에도 내내 전기를 공급하고 충전까지 받고 있었다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에 차 시동 걸 때 배터리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이런 숨겨진 TMI 또 뭐 없을까요? 여러분,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무려 1.1에서 8,8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간대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매일 보는 플라스틱인데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플라스틱이 너무 저렴하고 튼튼해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다른 재료 대신 플라스틱을 선택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자연적으로 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1950년대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전 세계 플라스틱 중 1.4%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추정치도 있어요. 그 결과 2013년 말까지 바다에 쌓인 플라스틱만 무려 8,600만 톤이래요.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 중간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으로 나뉘는데 1950년 1.50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6년엔 335백만 톤으로 폭증했어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79%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육지, 강, 바다 어디든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게 먹이사슬을 타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매일 쓰는 플라스틱 재활용하거나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 거대한 숫자들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플라스틱 물건을 볼 때 이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신기한 사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혹시 신발끈 매듭 방식이 생각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거 아셨어요? 매일 묶는 이 평범한 매듭의 이름도 있고 숨겨진 기능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발끈 묶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매듭의 정식 이름은 보우노트래요. 신기하게도 신발끈 외에도 넥타이 멜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 매듭은 리프노트라는 더 복잡한 매듭에서 변형된 형태라고 해요. 리프노트는 두 줄을 꽉 묶는 데 사용되는 아주 안정적인 매듭이거든요. 그런데 신발끈은 매번 묶었다 풀었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끈 매듭은 리프노트의 안정성을 가져오면서도 풀기 쉽게 개량된 거죠. 어떻게 풀기 쉽게 만들었냐고요? 바로 토끼귀 같은 고리 두 개를 활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끈 끝을 고리 모양으로 접은 다음 그 두 고리를 다시 한번 묶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매듭이 튼튼하게 고정되면서도 풀고 싶을 땐 양쪽 끝을 당기기만 하면 끝. 이게 바로 더블리 슬립트 리프노트라는 복잡한 이름의 원리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매일 신발을 신고 벗으면서 이 편리함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칠 때 토끼귀로 설명하잖아요. 그 토끼귀가 바로 이 매듭의 핵심적인 특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고리의 크기나 끈의 길이는 매듭을 묶을 때마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일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해준 거죠. 다음번에 신발끈 묶을 때 이 작은 매듭의 위대함을 한 번 더 느껴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알고 보면 더 신기한 세상, 또 어떤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볼까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1960년대 뮤지컬 헤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대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대체 뭘 했길래 난리가 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설과 불법 약물 사용 묘사 때문이었죠.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리고 성적인 표현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심지어 미국 국기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누드 장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엄청난 논란을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는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었어요. 록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정의한 작품이라고 해요. 또 인종 통합 캐스트를 사용한 것도 엄청나게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비인, 피날레에서는 관객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고 하네요. 이 뮤지컬은 히피 반문화와 성혁명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의 노래가 되었고요. 주인공 클로드는 징집을 거부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갈지 고민하죠. 그의 친구들은 징집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1967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해 1968년 브로드웨이로 갔어요. 무려 1750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답니다. 결국 헤어는 단순한 뮤지컬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던 거죠. 다음에 헤어를 보게 된다면 이런 배경을 떠올려 보세요. 더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로 동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같은 유로인데 디자인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 아셨어요? 처음 봤을 때 짝퉁인가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정상인 거래요. 이거 진짜 마인드 블로잉. 유로 동전은 2002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총 8가지 액면가로 1센트부터 2유로까지 있어요. 뒷면은 공통적으로 유럽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앞면은 유로존 국가마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1유로여도 독일 것, 프랑스 것, 이탈리아 것 다 다른 거예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4개의 작은 나라들도 자기 디자인을 새길 수 있대요.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그리고 바티칸 시국이 여기에 해당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주조하니까요. 유럽중앙은행이 전체적인 통화를 관리하지만 디자인 선택은 각 나라 몫인 거죠. 심지어 이 유로 기념주화도 발행할 수 있어서 종류가 더 다양해져요. 이 기념주화는 유로존 전체에서 다 사용 가능하대요. 그리고 유통을 위한 게 아닌 수집용 주화도 있어요. 보통 귀금속으로 만들어요. 수집용은 액면가도 다르고 발행국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동전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다음번에 유로 동전 보게 되면 꼭 앞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느 나라 동전인지 맞춰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세계무역의 핵심인 수에즈 운하가 처음엔 자물쇠가 없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거대한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인공수로인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이기도 해요. 1858년 프랑스 외교관 페르디낭드 레셉스가 이 운하 건설을 위해 회사를 만들었어요. 건설 기간은 1859년부터 1869년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죠. 상상만 해도 대단해요. 1869년 11월 17일 드디어 공식 개통했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은 어땠을까요? 이 운하 덕분에 아라비아해에서 런던까지 약 8,900km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대서양과 남인도양을 피해서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왜 이 거대한 운하에 자물쇠가 필요 없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알로이스 네그렐리의 설계 덕분이에요. 그는 자물쇠 없이 해수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획했죠. 지중해와 홍해의 수위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물쇠가 있으면 배가 오르내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수에즈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덕분에 배들은 훨씬 빠르게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에즈 운하는 북쪽의 포트 사이드에서 남쪽의 포트 테오피크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2021년에는 하루 평균 56척, 총 26,600척이 넘는 배가 이 운하를 지났대요. 정말 많죠? 원래는 단일 차선이었지만 발라 바이패스나 그레이트 비터 호수 같은 곳에 교차 지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확장되었죠. 이 운하가 없었다면 유럽과 아시아 간 무역은 엄청난 비효율을 겪었을 거예요. 다음에 수에즈 운하 이야기가 나오면 자물쇠가 없었다는 신기한 사실을 꼭 기억해보세요. 저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다음엔 또 어떤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최초의 동력 비행기 라이트 플라이어 아시죠? 근데 이 비행기가 딱 4번만 날고 다시는 못 날았다는 거 아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1903년 12월 17일에 첫 비행을 했거든요.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형제가 만들고 직접 조종했죠.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비행에서 사고가 났어요. 착륙 중에 손상되고 강풍에 전복되면서 완전히 망가졌죠. 형제들은 이 잔해를 오하이오주 데이턴으로 다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다시 날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최초의 비행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당시 기술로는 복원이 어려웠겠죠.
이 비행기는 12마력 엔진에 날개 뒤틀림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불안정했고 조종하기도 엄청 어려웠답니다. 오빌은 나중에 이 잔해를 복원해서 여러 번 전시했어요. 그런데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오빌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최초의 비행기로 인정할지를 두고 말이죠. 결국 1948년에 스미소니언에 합류하게 됩니다. 지금은 워싱턴 D.C.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인 비행기가 딱 4번만 날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다음번에 박물관에서 보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떠올려보세요. 최초의 비행기가 짧지만 강렬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요. 여러분, 금문교 사진 보면 다 똑같은 주황색이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처음부터 주황색으로 지으려던 게 아니었대요. 원래 미 해군은 금문교를 검정색이랑 노란색 줄무늬로 칠하고 싶어 했대요. 배들이 안 부딪히게 잘 보이게 하려던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근데 건축가 어빙 모로우가 이 색깔을 보고 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오렌지라는 색을 제안했답니다. 이 색깔이 다리 주변 경관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죠. 푸른 바다랑 붉은 산하고 대조돼서 더 예쁘게 보인다고요. 게다가 안개 꼈을 때도 잘 보인대요. 해군 목적도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주황색 금문교가 탄생한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그냥 주황색인 줄만 알았거든요. 이 다리는 1937년 5월 27일에 개통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기도 한데요. 개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현수교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위엄은 여전하죠.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자 캘리포니아의 자랑이랍니다. 다음에 금문교 사진 보면 색깔에 숨겨진 이야기 꼭 기억해보세요. 이 다리 하나가 여러 사람의 노력과 결정으로 만들어진 거라니. 작은 디테일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이런 TMI 또 발견하면 알려드릴게요. 혹시 가수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데뷔 앨범 제목 What Apostrophe S 더 411 의미를 아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멋진 제목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완전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 앨범은 1992년 7월 28일 발매되었고 R&B와 힙합을 섞은 독특한 스타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특히 힙합 소울 장르의 여왕으로 불리게 된 계기였죠. 빌보드 200 차트 6위, R&B, 힙합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트리플 플래티넘까지 달성했어요. 총 350만 장이나 팔린 대박 앨범이죠. 그런데 이 앨범 제목 411은 도대체 뭘까요?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411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미국에서 411은 정보 안내, 서비스 번호예요. 우리나라 114 같은 거죠.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요. 그러니까 What Apostrophe S 더 411은 무슨 정보 좀 있니? 새로운 소식 있어?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앨범 자체가 힙합과 소울 음악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제목부터 음악 장르에 정보 안내를 자처한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냥 지나쳤던 앨범 제목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있다니. 프로듀서 션 퍼피 콤스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정말 센스 넘치는 장면이죠? 다음번에 이 앨범을 들을 때면 아, 이게 바로 새로운 힙합 소울 정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세요. 분명 깜짝 놀랄만한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